내 놈이 감히 내 잔치상을 망치려 드느냐?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천한 종놈 주제에 감히 어딜? 여봐라! 이놈 목을 당장 쳐라!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해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대감집. 여종 순복이는 갓난 도련님을 포대기에 업고 피눈물을 흘리며 불길을 뚫고 탈출합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도련님의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짐승만도 못한 삶을 버텨낸 지 어느덧 20년. 마침내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원수 조덕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절체절명의 순간, 탐욕스러운 조 참판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내 놈 다리를 분질러 평생 똥밭이나 기어다니게 해주마!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도련님은 물러서기는커녕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꺼내 드는데, 과연 이 한 장의 물건으로 지옥 같은 운명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여종과 대감집의 도련님이 헤쳐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의 봄은 그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인왕산 기슭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결에는 살구꽃 향기가 실려 있었고, 북촌 일대의 기와집 처마마다 제비들이 분주히 둥지를 틀며 새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조 참판을 거쳐 이부판서의 자리에 오른 이태윤 대감의 댁도 그 봄빛 속에 고즈넉이 앉아 있었으니, 널찍한 앞마당에는 모란이 탐스럽게 피어나고 사랑채에서는 대감의 그리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허망하게 산산이 부서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씨 가문의 여종 순복이는 그날도 안방마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순복이는 10살 적부터 이 댁에 들어와 마님의 수족이 되어 살아온 터라, 마님이 해산 후 몸을 추스르는 동안 갓난아기 도련님 묘니를 제 품에 안고 젖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를 어느새 20날째였습니다. 산고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 마님의 얼굴에는 피로 속에서도 더 없는 행복이 깃들어 있었고, 순복이 역시 그 어린 생명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쾅쾅쾅. 바깥 대문을 치는 소리가 울린 것은 해가 중천을 막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단순한 방문객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문짝이 통째로 부서질 듯 거칠고 험악한 그 소리는 삽시간에 안마당까지 퍼져나갔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빗자루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복이는 품에 안긴 윤희가 잠에서 깰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안방문을 빼꼼 열었고, 그 순간 그녀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포졸들이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명이 창과 칼을 손에 쥐고 물밀듯 밀려들었으니 그 발소리만으로도 봄빛 가득하던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의 한가운데 기름진 뺨에 교활한 웃음을 가득 머금은 사내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도승지 조덕팔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탐욕이 비계처럼 얼굴에 두텁게 쌓인 그는 사랑채에서 달려나오는 이판서 대감을 향해 마치 오래 기다린 구경거리를 대하듯 느긋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태윤, 영모의 증거가 명백하거늘 어찌 그리 태연하시오? 조덕팔의 목소리는 낮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순복이는 알았고 대감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칼을 앞세운 권세 앞에서 진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싼 형국에 달리 손을 쓸 도리가 없었으니 대감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순복이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훗날 순복이가 제 가슴 속에 평생의 상흔으로 새기게 될 장면들이었습니다.
대감의 목에 포승줄이 감기는가 싶더니 함께 달려 나온 도령과 사랑채 하인들이 차례로 제압되었고 어린 서방도령은 아버지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다가 창대의 머리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던진 횃불 하나가 사랑채 처마에 내리꽂히는 순간 말라있던 낙엽과 석가래가 단숨에 불을 머금으며 붉고 흉포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봄바람을 타고 무섭게 번졌고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이판서 댁의 자랑이던 사랑채는 시커먼 연기를 하늘 높이 내뿜으며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공포에 굳어버린 발을 억지로 떼어내며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치고 있었으나 산후의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창밖으로 번져드는 불빛이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마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보가 마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사람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도 조용했고 그래서 더욱 가슴을 저미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를 데리고 도망쳐라.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억울함도 풀 수 있는 법이니 마님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소녀가 없고라도 나는 이미 글렀다. 산후 몸으로 담을 넘을 수 없음을 내가 더 잘 안다. 하지만 윤희는 다르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순복이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순복이는 그 냉기가 자신의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조덕팔 그 역적놈이 우리 영감마님을 모함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윤희가 살아있어야 그날을 볼 수 있다. 이 어미의 마지막 청이다. 제발 살려다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순복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포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윤희가 작은 입을 벌려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아 달래며 순복이는 포대기로 아기를 제 등에 칭칭 감아 묶었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등에 닿는 순간 그 온기와 가벼운 무게가 오히려 순복이의 온몸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마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님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후원 쪽에서 연기 냄새가 진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이는 이를 악물고 뒷마당으로 내달렸습니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와 불길이 튀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뒤엉킨 그 아수라속을 헤치며 순복이는 담장 아래에 놓인 장독대를 발판으로 삼아 온 힘을 다해 담을 짚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기와 끝에 베이고 발끝이 미끄러졌지만 등 위에 윤희를 생각하며 이를 꽉 물었고 마침내 담장 위에 올라선 순간 저 아래 골목의 어둠이 두 팔을 벌리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주저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충격에 무릎이 꺾일 뻔했지만 몸을 낮추어 버티고 등 위에 윤희가 놀라 숨을 크게 들이쉬었으나 다행히 울음으로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순복이는 아기 이등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판서 댁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하늘을 배경으로 붉고 거대한 불꽃이 솟구쳐 오르고 수십 년을 버텨온 기둥과 석가래가 불길 속에서 비명처럼 빠개지는 소리가 저물어가는 봄바람을 타고 골목까지 들려왔습니다. 가문의 영광도 대감의 학식도 마님의 따스한 손길도 모두 그 불길 속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순복이의 두 뺨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멈추어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등 위에서 윤희가 작고 따뜻한 숨결을 내쉬고 있었고 그 숨결 하나가 순복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소매에 훔치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불타는 이씨 가문을 등에 지고 살아있는 이씨 가문의 핏줄을 등에 업은 채 22살 여종의 작은 발이 한양이 밤 골목을
조용히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한양의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그 밤, 순복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성 밖으로 이어지는 샛길을 택하여 숭례문 쪽을 크게 돌아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사람의 눈을 피해 논두렁과 밭고랑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 길은 어둡고 질척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등 위의 윤희는 처음 한동안은 포대기 속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으나 새벽녘이 되자 배가 고픈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순복이는 가던 발을 멈추어 아이를 끌어안고 젖꼭지를 물려보았지만 당연하게도 젖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순복이의 목소리는 아이를 달래는 것인지 자신을 다독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간신히 울음을 삼키는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새벽 달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순복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산길과 들판, 개울을 건너고 또 건너며 나무로 내려가는 동안 순복이의 집시는 발 뒤꿈치부터 닳아 헤어졌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에는 마침내 집신 바닥이 완전히 뚫려버려 맨발로 돌길을 걷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바닥에 살이 돌부리에 갈리고 잔뿌리에 찢겨 피가 배어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가마니 조각으로 발을 칭칭 감아 임시방편을 삼았으나 그것도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너덜너덜 떨어졌습니다. 먹은 것이라고는 길가에서 꺾어 씹은 칡뿌리 몇 토막과 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전부였으니 처음에는 뱃속이 쥐어짜이듯 아팠으나 닷새가 넘어가자 그 통증마저 무뎌져 그저 몸이 안개 속을 떠다니듯 흐릿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순복이의 심장을 옥죄는 것은 배고픔도 발의 통증도 아니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순복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관가의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잠시 숨을 죽이는데 이번에는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순복이는 망설임 없이 길 옆 수수밭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위의 윤희를 가슴팍으로 돌려 안은 채 숨을 참고 웅크리기를 한참. 지나가는 것은 결국 마을 어귀로 향하는 농부의 소달구지였습니다. 허탈한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순복이는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공포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실제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살 속에서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환청이든 진짜 소리든 간에 조덕팔의 손이 언제 어디서 뻗어올지 모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복이는 낡은 비단 포대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댁에서 장만한 고운 비단에는 색실로 수복강령 네 글자가 수놓여 있었고 아무리 먼지가 쌓이고 땀에 절어도 그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아는 눈이라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다 쓰러진 여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포대기였습니다. 순복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그 포대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폐가의 헛간에서 찾아낸 거칠고 낡은 무명천을 잘라 아이를 새로 감쌌습니다. 비단 포대기는 헛간 한 구석 흙 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마님의 손길이 닿았을 그것을 땅에 묻는 순간 뒤늦게 터진 울음이 순복이의 어깨를 흔들었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회째 되는 날 순복이는 경상도 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를 걸어왔다는 실감보다는 그저 두 다리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무감각함이 먼저였고 그 무감각한 발이 어느 시골 장터 입구 흙길에 들어서는 순간 순복이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가을 장날을 맞아 좌판을 펼친 사람들과 보찜을 찐 장꾼들이 뒤섞이는 소란한 풍경이 눈앞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더니
코끝에 먼지와 쇠똥 냄새가 뒤섞인 장터의 냄새가 훅 밀려들었습니다. 춘복이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위해 모아두었던 마지막 기운이 그것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춘복이는 본능적으로 등에 업힌 윤희를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그 마지막 동작 하나가 춘복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먼지 가득한 장터 입구 클바닥 위에 춘복이의 몸이 무너져 내렸고 가슴에 꼭 품긴 윤희가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이윽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춘복이의 눈꺼풀이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고 그 손의 감촉이 거칠지 않고 반듯한 것이 양반댁 어른의 손이라는 것을 춘복이는 반쯤 잠긴 의식으로도 알아차렸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자 넉넉한 상투 위에 정자관을 얹은 50대 초반의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눈매였지만 예리한 빛이 서린 눈이었고 그 눈이 쓰러진 춘복이와 그녀의 품속에서 새근거리는 갓난아이를 번갈아 살피며 무언가를 읽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가마 하나와 하인두엇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 다행이요. 이 아이까지 없고 대체 어디서 오는 길이요? 춘복이에게 말하는 이는 최성구였습니다. 경상도 합천 일대에서 적잖은 전답을 가진 최진사였으니 그날 장날을 앞두고 볼 일이 있어 이 길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 이를 봐온 세월이 있었기에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인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빛 속에서 보이는 것이 단순한 죄인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깊고 말대 한없이 지친 무언가를 지키려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춘복이는 입술을 때려다 말고 품에 안긴 윤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의 작은 손이 춘복이의 저고리 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춘복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뜨고 이내 최성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자식이옵니다. 첫마디에서 나온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핏줄인 윤희를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춘복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니 그 눈물이 거짓말 때문인지 마님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이래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춘복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성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마에 태워드려라. 최성구의 집은 합천 읍내에서 10미쯤 떨어진 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제법 반듯하게 갖추어진 집이었으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무너진 담장과 기울어진 헛간 기둥이 이 집의 속사정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항문에는 밝으나 살림에는 어두운 선비의 집이 이래 그러하듯 겉모양보다 안살림이 한참 부실한 형편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인 안 씨는 춘복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이던 날 야위고 지친 몸으로도 눈빛만은 또렷한 젊은 여인을 경계하듯 훑어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춘복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윤희가 살아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안채에서 첫 달 소리도 들리기 전에 춘복이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낡은 괭이를 찾아내어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란 뒷곁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히 굳은 흙이 괭이날을 튕겨낼 때마다 손바닥에 얼얼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춘복이는 이를 악물고 괭이를 내리쳤습니다. 마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에서 순복이가 가진 것은 두 손뿐이었고 그 두 손으로 이 집의 신세를 갚는 것이 순복이가 세운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뒷곁이 말끔히 일구어졌고 닷새가 지나자 무너진 담장의 돌이 제자리를 찾아 쌓였습니다. 기울어진 헛간 기둥은 동네 목수에게 부탁하여 바로잡았는데 그 목수에게 줄 삭시 없자 순복이는 사흘 밤을 꼬박 세워 안 씨의 가장 낡은 치마를 풀어 수의 한 벌을 지어주고 그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바늘 솜씨가 얼마나 정교한지 목수 노인이 수의를 받아들고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이 소문이 며칠 사이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나 순복이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반듯한 양반이었으나 농사와 장사에는 문외한이어서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할 곡식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도 모른 채 해마다 가을이면 장부와 씨름하다 손을 들어버리곤 했습니다. 그해도 추수가 끝나고 소작장부를 펼친 최진사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팼으니 숫자가 도무지 맞지 않아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순복이는 사랑채 마루 끝에 그 장부가 놓인 것을 보다가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사 어른, 소인이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최진사는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장부를 내밀었고 순복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으로 줄줄이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 판서 댁에서 심부름으로 드나들며 익혀둔 눈썰미와 셈법이 이런 데서 쓰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막상 장부를 들여다보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작인 셋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전답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곡식을 반씩 줄여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묵은 장부에 같은 자리를 찾아내 짚어 보이는 솜씨가 웬만한 훈장 수준이었으니 그 자리에서 최진사는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순복이를 새로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을 장부는 언제나 순복이의 손을 거쳐 정리되었고 이듬해 가을에는 비로소 제대로 된 곡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봄 가뭄이 길어지면서 마을 논밭에 모가 노랗게 말라 죽어갈 때 순복이는 윗동네 개울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한양 이판서대 근처에서 들은 수리 이야기를 기억해낸 것이었으니 마을 장정들을 설득해 사흘 만에 작은 도랑을 파고 물기를 돌려놓자 최진사댁논에서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모가 살아났습니다. 이웃 농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그 도랑을 구경하러 올 지경이었습니다. 자네는 정령 복덩이야, 복덩이. 최진사가 한숨처럼 내뱉은 그 말이 어느새 집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안 씨도 처음에 경계를 거두고 순복이에게 안채 살림의 열쇠를 맡기기 시작했으며 최진사댁의 이름이 조금씩 마을에서 달리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 윤희는 눈망울이 크고 이마가 반듯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른들의 말을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길을 걷다가도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사색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판서 대감이 사랑채에서 고서를 들여다보시던 모습이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된 윤희가 처음 사랑방 툇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순복이가 발견한 것은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사의 12살 된 아들 성문이 사랑방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윤희가 그 소리에 홀린 듯 맨발로 나와 사랑방 창호지 문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입술이 들리는 글귀를 따라 달싹달싹 움직이고 있었고 발이 시린지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까치발을 하면서도 눈은 창호지 문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윤아, 윤아. 순복이는 소리를 낮추어 불렀지만 윤희는 듣지 못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복이는 그 자리에서 다가가 안으려다 팔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윤희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 방 안에서 당연히 그를 배워야 할 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로 가슴속 깊이 묻어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더니 성문이 무언가를 가지러 나왔다가 툇마루 밑에 윤희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것은 10살 배기 최진사의 딸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잠시 윤희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아이를 내쫓는 것은 아닌가 싶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연희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까 먹다 남긴 콩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연희는 쭈그려 앉아 윤희의 꼭 쥔 손에 그 떡을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추우면 들어가서 들어야지. 부끄러운 기색도 가르치는 기색도 아닌 그냥 또래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윤희가 눈을 들어 연희를 바라보다가 떡을 받아주었습니다. 순복이는 행랑채 기둥 뒤에서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무렵 합천읍내 주막에는 낯선 사내가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조덕팔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놓고 창밖으로 최진사댁 쪽 야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유독 넉넉한 곡식단을 쌓아 올린 그 집 창고의 풍요가 그의 빳빳하게 굳은 눈 속에서 잠시 번들거렸다가 사라졌습니다. 8년의 세월은 사람을 바꾸고 집안을 바꾸며 때로는 마을 전체의 운명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최진사댁이 순복이가 들어온 뒤로 해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져 마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을 꾸리게 되었다는 소문은 합천읍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닿은 곳 중에는 결코 닿아서는 안 될 귀도 있었습니다. 그 귀의 주인이 합천 고을에 발을 들인 것은 설이 내리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조덕팔은 한양에서 도승지의 자리를 굳힌 뒤 경상도 일대의 전답과 세곡을 자신의 수중에 끌어모으는 일에 골몰해 있었고 그 욕심의 그물이 드디어 합천 땅까지 드리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앞세운 것은 관복을 갖춰 입은 아전색과 두툼한 문서 봉투 하나였습니다. 최진사의 사랑채 마루에 느릿하게 걸터앉은 조덕팔은 살찐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쳐 최진사 앞에 밀어놓으며 기름진 웃음을 흘렸습니다. 최진사, 이 문서를 보시오. 이 집 전답 중 3분의 1이 15년 전 선대 때부터 관아에 내지 못한 세금에 걸려 있소. 이자를 합치면 500냥이 넘는데 이 일을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전답을 몰수하는 것이 법도요. 최진사의 낯빛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문서에 찍힌 관인이 분명해 보였고 아전들이 버티고 서 있는 형국에 섣불리 반박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킬까봐 두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쥔 채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문서는 처음 보는 것이오. 선대 때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내온 것을 내가 분명히 알거늘. 분명히 아신다고요. 조덕팔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미 결판이 난 것을 즐기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시오. 석 달 안의 말이오. 조덕팔이 물러나고 난 사랑채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최진사의 부인 안 씨는 두 손을 마주쥐고 눈물을 참았고 집안 하인들은 눈치를 살피며 마당 가장자리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500냥이라는 돈은 최진사댁 전 재산을 긁어모아도 당장 손에 쥐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입을 열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순복이었습니다. 진사 어른, 그 문서를 소인이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까? 최진사는 별다른 기대 없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줄줄이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고 잠시 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같은 부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문서의 특정 부분을 조심스레 짚었습니다. 진사얼은 여기 보시면 이 문서의 관인이 찍힌 날짜가 경인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년은 선대 진사어른께서 이미 이 세상을 뜨신 해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세금 고지를 내린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합천 관아의 인장 모양이 현재 관아에서 쓰는 것과 다릅니다. 갑 5년 이후로 인장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소인은 장터 방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가 고요해졌습니다. 최 진사가 몸을 일으켜 순복이가 짚은 부분을 직접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맞았습니다. 그 문서는 교묘하게 꾸며진 위조 문서였고 순복이는 그것을 단 한 번 훑어보는 것으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이 사실을 관찰사에게 밀서로 고하자 며칠 후 조덕팔의 아전들이 도리어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덕팔은 이번에도 한 발 빠르게 몸을 빼어 직접적인 처벌은 피했으나 합천 땅에서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최진사 댁 마당에 서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복이의 등 뒤로 마을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낯선 사내의 시선이 길고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조덕팔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이제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목표물을 정한 자의 냉정한 집중이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시선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15살이 된 윤희는 합천마을 어디를 둘러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용모와 기질을 가진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깊었으며 귀동냥으로 시작한 글공부가 어느 해부터는 최 진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 진사는 처음에는 사랑채 마루 끝에 앉혀놓고 간간히 글자를 가르쳐 주다가 이윽고 그 총명함이 당신 아들 성문보다 두 수는 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책을 내주고 스스로 읽게 하였습니다. 그날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윤희가 마당 한편 처마 밑에 앉아 병서를 읽고 있을 때 담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연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읍내의 심부름을 다녀오다 길목에서 불안당 같은 아이들에게 가로막힌 연희의 손에서 보자기가 낚아채인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책을 내려놓지도 않고 몸을 일으켜 달려나갔습니다. 불안당 패거리는 셋이었고 윤희는 혼자였지만 윤희의 눈빛이 워낙 서늘하고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패거리의 우두머리 녀석이 큰 소리를 쳐보다가 윤희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뒷걸음질을 쳤고 빼앗은 보자기를 내팽개친 채 셋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윤희는 땅에 떨어진 보자기를 주워 연희에게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으며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아, 고마워. 그 두 글자가 입술 밖으로 나왔을 때 연희는 자신의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도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으나 귀끝이 붉어지는 것까지는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가을 햇살처럼 짧고 가냘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의 눈이 윤희의 손에 들린 책으로 향했습니다. 병서를 읽고 있었구나. 예.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느냐? 숨 쉬는 것처럼 좋습니다. 연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윤희는 알았고 연희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양반가의 딸이었고 윤희는 여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은 그 벽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며 두 사람 사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이 마치 그 벽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멀찍이 안채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순복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연희를 향할 때 깊고 고요한 그 빛깔이 이 판서 대감이 돌아가신 마님을 바라보시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품에 꼭 숨겨온 비밀이 언제까지 비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뿌리를 모른 채 이 신분의 벽 앞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복이는 윤희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낡은 호롱불 아래에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5살 소년의 손이었지만 굳은 살이 박히고 손가락이 부은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윤아. 순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어미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기는 것이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기다려왔다는 듯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복이가 물러나고 홀로 남은 방에서 윤희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끝이 갈라지고 손잡이가 다른 붓이었지만 윤희는 그것을 마치 처음 쥐는 것처럼 손에 감각을 모아 고쳐 쥐었습니다. 창밖에는 칠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호롱불 하나만이 그 어둠 속에서 작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덕팔의 손이 마침내 합천 땅을 움켜쥔 것은 윤희가 20살이 되던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위조문서 하나로 실패를 맛본 뒤 수년을 벼르고 벼른 그 손은 이번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하게 뻗어왔습니다. 최 진사가 영모에 가담한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밀고장이 관아에 접수된 것이었으니 그 밀고장에 찍힌 증인의 이름이 하나같이 조덕팔의 신복들이었지만 이미 관복을 갖춘 포졸들이 최진사댁 대문 앞에 당도한 뒤에는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최진사댁 안이 울음바다가 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안씨가 마당에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아 포졸들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고 연희가 어머니의 등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파악도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포졸들에게 팔이 붙들려 대문 쪽으로 끌려가던 최진사가 마당에 서 있는 윤희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포졸들이 재촉했지만 최진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두 손을 간신히 뻗어 윤희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최진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문과 인품으로 평생을 살아온 선비의 손에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윤아. 목소리는 낮되 또렷했습니다. 내 딸 연희와 이 집을 부탁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줄 것이다. 그 소리에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진사의 손이 떠나는 순간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고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최진사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당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아. 순복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것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헛간으로 오너라. 윤아가 들어간 헛간은 어둑했습니다. 창 하나가 겨우 빛을 들이는 좁은 공간에 건초 냄새가 가득했고 순복이는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들어서자 순복이는
오래된 항아리 뒤쪽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빛이 바래고 한쪽 귀퉁이가 닳았지만 수복강령이라는 네 글자로 수놓아진 비단 포대기 하나, 그리고 작고 단단한 은장도 하나였습니다. 윤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순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 이 세상에 올 때 쌓여있던 포대기다. 순간 헛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 이 말을 어떻게 꺼낼까 생각했지만 막상 첫 마디를 내뱉고 나자 나머지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양의 불길, 마님의 마지막 손길, 어둠 속을 달리던 그 밤, 장터 입구에 쓰러지던 날, 십수년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고, 말이 흐를수록 순복이의 어깨가 점점 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거쳐 이부판서를 지내신 이태윤 대감이시다. 조덕팔 그 역적놈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셨고, 내 어머니 마님께서는 나에게 너를 맡기시며 살려달라고 하셨다. 그것이 마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윤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복이가 고개를 들어 윤희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충격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이 분노였으며 분노 뒤에서 서서히 다른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복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판서 대감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무너진 가문을 어깨에 이어받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윤희는 한동안 비단포대기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은장도를 집어 허리춤에 깊이 꽂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드디어 불을 켜든 사람의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느니라. 순복이가 그렇게 대답하자 윤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뒷동산 솔밭 사이로 스며드는 시각에 윤희는 물레방앗간 앞 돌다리 위에 서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희가 왔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윤희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낮게 울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시건가요? 연희의 목소리는 물음의 형식을 빌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예, 과거를 보러 갑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정성껏 접힌 흰 버선 한 켤레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버선목에 작은 매화 한 가지가 수놓여 있었고 그 수의 정교함이 꽤 오랜 시간을 들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놓은 것입니다. 연희가 버선을 윤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윤희의 손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거두어졌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셔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달빛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은 모두 알았습니다. 윤희는 버선을 꼭 쥐고 연희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해 두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붓이 떨릴 때, 한양 길목에서 발이 지칠 때 이 얼굴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연희도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가 달이 구름 속으로 잠기며 솔밭이 어두워지자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물레방아 소리만 남은 뒤에도 윤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최진사댁 대문 앞에는 단출한 보찜 하나를 짊어진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순복이가 밤새 정성껏 빚어 쌓은 주먹밥이 보찜 속에 들어 있었고 그 옆에 비단 포대기를 작게 접어 함께 넣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감색이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순복이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희의 보찜끈이 제대로 묶였는지 한 번 더 잡아당겨 확인하고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손이 윤희의 어깨 위에서 한 박자 더 머물렀습니다. 윤희가 몸을 돌려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복이가 흙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올리는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예법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오직 한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절이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가문을 살려주옵소서.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은 아마도 마지막 남은 기운을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향해,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한양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새벽길 위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댄 채 순복이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경상도 합천에서 한양까지의 길은 장정의 다리로도 열흘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으니 윤희는 날이 밝으면 걷고 해가 지면 주막처마미 지나 산기슭 바위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순복이가 싸준 주먹밥이 사흘 만에 떨어지자 그 뒤로는 길가 우물물로 허기를 달래거나 마을 사람들의 품팔이를 도와주고 얻은 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신은 두 켤레가 다 닳아 세 번째 집신을 삼아 신었으며 보찜 속에 곱게 넣어둔 비단, 포대기와 은장도만이 처음 출발하던 날의 모습 그대로 흐트러짐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숭례문이 눈에 들어온 것은 열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성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도성의 문이었지만 그 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속에서 수백 번 보아온 것처럼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 풍경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순복이의 말이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윤희는 낡은 도포 자락을 가다듬고 성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양은 윤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요란했습니다. 종로 일대에 유기 전에는 비단과 포목이 쌓여 있었고 오가는 가마와 말이 뒤엉키는 길목에는 온갖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줄줄이 늘어선 골목 사이로 고관들의 가마가 지나다니고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의 행렬이 남루한 행인들을 길 가장자리로 밀어냈습니다. 윤희는 그 모든 번화함 속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구경하는 눈이 아니라 찾아가는 눈으로 오직 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북촌 방향으로 한참을 걸어서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 판서댁이 있던 자리는 이제 형체도 없었습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는 돌 몇 개가 흩어져 있었고 사랑채가 서 있던 곳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본 바람에 무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란이 피었던 앞마당이 어딘지, 대감이 그를 읽던 사랑채가 어딘지, 지금은 무성한 풀더미 아래에 묻혀 알아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빈터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잡초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흙이 부드러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흙을 한 줌 떠냈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흙이 손바닥 위에서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 흙 아래에 이 판서 대감의 발자국이 있었고 마님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어쩌면 순복이가 윤희를 업고 달아나던 그 새벽의 발자국도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윤희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흙을 쥔 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마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감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흙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사이 봄 햇살이 기울어 빈터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은 낮았지만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윤희는 손 위의 흙을 다시 땅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과거 시험은 사흘 뒤였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화려한 유건을 쓰고 고운 도포를 차려입은 양반과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으니 하인들이 짐을 들어주고 부모 형제가 전속 나온 풍경이 시험장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낡은 도포에 묵직한 보찜 하나만을 짊어진 윤희의 모습은 몹시 두드러지게 남루해 보였지만 윤희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 차림새에 눈길이 갔다가 그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윤희의 눈빛에 시선이 붙들렸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어설픈 자신감도 없었으며 오직 오래 별인 쇠처럼 냉정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문제가 적힌 방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윤희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사랑방 툇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쫑긋 세우던 5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발이 시려 까치발을 들면서도 글귀를 따라 입술을 달싹이던 그 겨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복이가 추운 새벽마다 화로에 손을 쬐어 따뜻하게 데운 뒤 윤희의 손을 잡아 꼭 쥐어주던 기억이 짚어도 짚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시제가 적힌 방이 펼쳐지는 순간 윤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니 나라의 동량이란 무엇인가. 방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것을 윤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타 없어진 자리에서 살아남은 한 줌의 씨앗이 기어이 싹을 틔우는 것이 나라의 동량이라면 그 시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윤희 자신을 위해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곧바로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하자 묵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합천에서 여기까지 보찜 속에 넣어온 낡은 붓이었습니다. 끝이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윤희의 손에 닿자 살아있는 것처럼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묵향이 코끝을 채우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빈터에서 쥐었던 흙의 감촉만이 남았고 순복이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으며 연희가 쥐어준 버선의 수놓인 매화 한 가지만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획이 나가는 순간 옆자리에서 글을 쓰던 유생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붓소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소리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옆에서 보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문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낸 것에서 오는 무게였습니다. 사랑방 밖에서 추위를 참으며 귀동냥한 시절, 장터 흙바닥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졌던 순복이의 일생, 최진사댁에서 종의 자식으로 살며 배워온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문장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시관들이 순서대로 자리를 돌아보다가 윤희의 답안지 앞에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하나가 멈추자 뒤따르던 시관도 멈추었고 이윽고 그 자리에 셋이 모여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붓이 가는 곳으로 정신이 따라갔고 정신이 가는 곳으로 이판서 대감의 넋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고 붓을 내려놓을 때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쓰고 나서야 눈물이 차오르는 법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방방내 날은 맑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내붙여지는 시각. 광장에는 수많은 유생과 그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숨죽인 긴장감이 사람들 사이에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일품 장원 이윤. 그 이름 석자가 봄 하늘 아래로 울려 퍼지는 순간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어깨를 치는 손길이 느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윤희의 귓가에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흘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부디 가문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절을 올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사화를 받는 자리에서 임금의 눈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윤희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종이꽃이 관이에 꽂히는 감촉을 느끼며 그 눈꺼풀 안쪽에 다른 풍경을 그렸습니다. 헛간에서 무릎을 꿇고 낡은 비단, 포대기를 두 손으로 내밀던 순복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벗은 한 켤레를 손에 쥐어주던 연희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불타는 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22살 여종의 작고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렀습니다. 임금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윤희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무엇보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여태 기다리고 있을 한 여인을 향한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사화가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이 채가시기도 전에 윤희는 대궐 깊은 곳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윤희의 다단지를 손에 들고 읽으셨다 하였는데 아련을 허락하신 자리에서 첫 마디가 뜻밖이었습니다. 경상도 합천 일대의 민심이 흉흉하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는 밀개가 여럿 올라와 있으니 짐에 눈이 되고 짐이기가 되어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윤희는 이 말을 바닥에 조아리며 어명을 받들었습니다. 마패 한 개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차갑고 단단한 쇠붙이의 감촉이 심장 위에 닿았습니다. 합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던 길보다 훨씬 더디었습니다. 그러나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몸은 보이지 않아야 했고 귀는 열려 있어야 했으며 눈은 가장 낮은 곳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윤희는 어사보기의 때가 켜켜이 앉은 낡은 거적 하나를 걸치고 볏짚을 끼워 만든 허름한 집신을 신었습니다. 등에는 구멍난 보찜 하나를 걸쳤고 얼굴에는 흙먼지를 묻혀 초라함을 더했습니다. 지나는 마을마다 사람들은 그 행색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도 거적 속에 마패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 남루한 집신 아래 장원급제한 선비의 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로 훑고 있을 때 맞은편에 앉은 늙은 농부가 윤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지치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겠지만 농부는 이내 그 생각을 거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옆 사람과 수군거렸습니다. 합천 조참판 어른의 수아들이 마을 창고를 싹쓸이해 갔다는 것, 최진사댁은 이제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이 되었다는 것, 최진사 따님 연희 낭자를 조참판이 눈독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의 손에 쥐인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국밥을 다 비우고 값을 치르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합천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공기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윤희가 어린 시절 보아온 그 활기가 사라져 있었죠. 장터에서 어물을 팔고 씨름판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들 대신 저마다 눈을 내리깔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만이 보였습니다. 담장 위에서 벼틀 쬐던 고양이조차
윤희의 발소리에 재빠르게 담장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골목 어귀의 낡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 하나가 저 멀리 조덕팔수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물동이를 이지도 않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겁에 질린 것이 온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윤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듯하게 쌓여있던 담장이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있었고 한때 모란이 탐스럽게 피어나던 마당에는 잡초만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사랑채 처마는 한쪽이 기울었으며 대문 위의 현판은 누군가 떼어간 것인지 못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던 집이 이렇게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돌을 얹은 것처럼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그때 헛간 쪽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대문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 한 술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허기가 져서 그러하옵니다. 잠시 후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순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기억하는 순복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어 있었고 한때 단단하고 부지런하던 몸이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왼쪽 다리였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끌리듯 따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이끌며 걸어 나온 순복이는 남루한 거지행색의 낯선 사내를 보고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내오겠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부엌 쪽으로 가더니 잠시 후 밥 한 사발과 김치 한 조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는 손이었습니다. 찬이 변변치는 않으나 어서 드세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밥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 척하는 동안 눈꼬리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원래 이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윤희가 말을 걸자 순복이가 마당 한편에 쭈그려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 참판 어른이 손이 닿은 집치고 성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겁니까? 네, 버티고 있지요. 버텨야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순복이의 눈이 허공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자식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 지 해가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순복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아이요. 윤희는 사발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순복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이 향하는 곳은 한양 방향이었습니다. 윤희는 빈 사발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자식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복이는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합천관아의 안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을 비롯해 인근 고을의 아전들과 무례배들이 뒤섞여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며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술판 위에 흥겹게 흘러내렸습니다.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조덕팔은 술잔을 연거푸 비우며 잔치의 목적을 거침없이 입에 올렸습니다. 최진사의 전담 문서가 오늘자로 완전히 그의 이름으로 넘어왔고 이제 연희만 손에 넣으면 합천 일대에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연희를 드리거라. 조덕팔의 목소리가 잔치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여인의 발버둥 치는 소리와
낮게 눌린 울음소리가 마당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조덕팔은 그 소리에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며 자리에 모인 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잔치마당의 소란과 기생의 가야금 소리를 뚫고 담장 밖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가진 서늘함이 횃불보다 더 넓게 번져나갔습니다. 조덕팔. 존칭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자들이 하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덕팔의 웃음이 처음으로 굳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담장 위에서, 대문 밖에서, 관아 뒷길에서 동시에 고함이 폭발했습니다. 횃불보다 밝은 어사의 봉화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수십 명의 포졸들이 칼을 뽑아들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잔치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아전들이 자리를 박차고 달아나려다 포졸들의 창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술잔과 음식 그릇들이 뒤엎어지며 잔치상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조덕팔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낡은 거적을 걷어내고 어사복 차림으로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마패를 높이 들고 있었고 눈빛은 횃불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는 서슬이 번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조덕팔의 기름진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지만 지금 이 눈앞에선 사내의 눈빛은 지금까지 마주한 어떤 눈빛과도 달랐습니다. 원한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대체 누구냐? 누군데 겁도 없이 여기 와서 날뛰느냔 말이다. 조덕팔이 큰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는 게 속으로는 겁에 질린 게 분명했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걸어 나아가며 조덕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잔치상이 뒤엎어진 자리에는 술과 음식이 뒤섞인 냄새만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포졸들의 창끝이 번뜩이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 호기롭게 술잔을 기울이던 아전들과 무례배들이 제 발로 걸어 나오거나 포졸들에게 멱살을 붙들린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담장을 넘어 달아나려다 붙잡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윤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패를 손에 쥔 채 관아 마당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횃불보다 더 밝고 서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것은 조덕팔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서 기름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낯빛이 창백해진 채로도 그는 무릎을 꿇지 않으려 버텼고 포졸들이 양팔을 붙들자 그제야 억지로 꿇어 앉히어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조정의 도승지요. 어사라 해도 이럴 수는 없소.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조덕팔 앞에 멈추어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을 꿇린 조덕팔의 눈이 윤희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끝내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불태운 집에서 살아남은 갓난아기가 20여 년이 지나 이 자리에서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부판서 이태윤 대감댁을 기억하시오? 윤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덕팔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위조 문서로 충신 가문을 멸문시키고 무고한 이들을 영모로 몰아 죽음으로 내몬 자가 조정의 도승지 직함을 내세운다 하여 하늘이 눈을 감을 것 같소. 포졸 하나가 문서 봉투를 윤희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10수년에 걸친 조덕팔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밀개 문서였으니 관찰사에서부터 갖고 올 수령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협박과 회유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가 그것을 조덕팔 앞에 펼쳐 보이자 이제껏 버티던 조덕팔의 눈에서 마침내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봐라, 저자를 곤장 50대를 집행하고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이 떨어지는 순간 조덕팔의 입에서 변명과 비명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포졸들의 움직임 앞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가 합천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담장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윤희는 옥으로 향했습니다. 최 진사가 갇혀있는 감방 앞에 서서 자물쇠를 직접 풀게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꼬질꼬질한 행색의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최 진사였습니다. 혹독한 옥살이에 몸이 많이 상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윤희가 최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 어른, 늦었습니다. 최 진사의 눈이 윤희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커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손을 뻗어 윤희의 두 뺨을 감싸 쥐었고 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윤희냐? 예, 어르신. 최 진사의 입에서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문서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답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들, 선대부터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관하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최 진사의 손에 돌려졌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마당에 서서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걸어오는 윤희를 보았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밥을 얻어먹던 그 사내가 어사복을 입고 마패를 허리에 찬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윤희가 앞에 멈추어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자 그제야 두 무릎이 땅으로 향하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윤희는 관가 앞마당에 합천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어사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제의 소동으로 귀가 밝아진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윤희는 관가 상좌에 비단방석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고을 수령이 앉는 자리에 놓이는 그것이었습니다. 가서 순복이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포졸 하나가 달려나갔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를 모셔온다는 것인지, 어사가 왜 비단방석을 내어놓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관가 입구에 작은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포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왼쪽 다리를 절며 걸어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나타나자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순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순복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어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요하고 단단한 발소리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복이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어사복을 입은 사내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그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순복이의 두 눈이 점점 크게 벌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맞으시죠? 순복이는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축하던 포졸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순복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순복이를 비단방석이 놓인 상좌로 이끌었습니다. 순복이는 그 손을 잡으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이건 아니옵니다. 어찌 소인 같은 것이 이 자리에. 어머니, 윤희가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낮지만 온 마당이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복이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희는 순복이를 비단 방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앞에서 어사복을 입은 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마당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은 여종이 아니십니다. 한양에서 불길이 번지던 밤, 갓난아기인 저를 포대기에 업고 담장을 넘어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저를 먹이기 위해 길가의 칡뿌리를 씹으신 분입니다.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매를 맞으면서도 도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를 살리고 키워주신 저희 진짜 어머니이십니다.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어서 윤희의 몸이 앞으로 기울며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암행어사의 관복이 클바닥에 닿는 것을 개의치 않는 절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깊고 더할 수 없이 무거운 절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복이의 소리였습니다. 20년 넘게 삼켜온 것들이, 한양의 불길 속에서부터 시작된 긴 담들이,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두 손으로 윤희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가 어깨를 잡았다가 결국 부들부들 떨리는 두 팔로 윤희를 끌어안으며 순복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당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소매로 눈을 닦았고 굵은 손을 가진 농부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훔쳤습니다. 최진사는 두 눈을 감고서 있었으며 연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두 보리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덕팔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가 저질러온 죄목이 낱낱이 밝혀지는 신문을 받았고 가산이 모두 몰수된 채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부판서 이태윤 대감의 억울함은 마침내 임금에게 올려져 신원이 회복되었으며 이씨 가문의 이름이 다시 조정의 문서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윤희는 어사직을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시를 맞되 합천을 잊지 않았습니다. 살구꽃이 피는 봄이 오면 윤희는 반드시 합천에 내려왔습니다. 최진사댁 마당에는 모란이 다시 피어났고 무너졌던 담장은 새돌로 반듯하게 쌓아졌으며 기울었던 처마도 제 모양을 찾았습니다. 순복이는 더 이상 헛간에 살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이 순복이의 것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순복이는 그 인사들이 아직 어색했지만 웃으며 받았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준 것이 있었으니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진 선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와 연희의 혼례는 살구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에 치러졌습니다. 혼례날 아침 윤희는 가장 먼저 순복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비녀를 꽂고 새 옷을 차려입은 순복이는 윤희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냐 왜 그러느냐? 오늘 하루 어머니 옆에 있어도 됩니까? 순복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 윤희의 옷깃을 여미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해온 손길이었습니다. 5살 때도 15살 때도 20살의 길을 떠나던 새벽에도 해온 그 손길이 지금 이 봄날에도 변함없이 윤희의 옷깃을 바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순복이의 얼굴엔 활짝 핀 살구꽃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흰 꽃이 피 어깨 위에도 내려앉고 발 앞에도 쌓여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10수년 전 불길 속을 달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꽃잎을 밟으며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순복이의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저렇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윤희는 그 옆을 반 발짝 뒤에서 따라 걸었고 연희는 그 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있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합천 마을 사람들은 그 봄날 이후로 다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한 여종의 지혜와 충심이 가문 하나를 살리고 그 가문이 다시 고을 하나의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살구꽃이 질 때마다, 모란이 필 때마다, 그리고 겨울밤 화로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복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합천 땅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복이가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불타는 담장을 넘는 장면, 다리를 절면서도 도련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장면에서는 솔직히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일, 저라면 절대로 못했을 일입니다. 순복이는 영웅이 아닌 그저 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문 하나를, 고을 하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말없이 곁을 지켜온 사람들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도 이처럼 가슴 깊이 남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